뚜뚜뚜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를 찢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어요. 아니, 제 손 전체가 떨렸습니다. 화면에 큰아들 이름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고작 13초였습니다. 엄마, 올해도 못 가요. 바빠서요.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아니, 텅 빈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오늘은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부엌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기운이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어제 장본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갈비를 꺼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물에 헹구는데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뻐근한 통증이 손목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계속 움직였습니다. 갈비를 하나씩 양념에 재웠어요. 큰아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점 먹고 환하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끓는 물에 넣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을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고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은 평생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어요. 당근, 시금치, 표고버섯을 하나씩 썰어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 지영이가 좋아하던 반찬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잡채가 제일 맛있어요. 중학생 때 그렇게 말하던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해주지 않아요. 동그랑땡도 만들었습니다. 다진 고기를 손으로 치대며 힘을 줬어요. 손목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반죽을 계속 치댔습니다. 막내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엄마,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 손을 내밀며 졸라대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제 38살인데 얼굴조차 기억이 흐릿합니다. 프라이팬에 동그랑땡을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엔 바빠서 못 왔지만 올해는 오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혼자 마음을 다독이며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상차림을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전, 나물 반찬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그릇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그래도 끝까지 상을 다 차렸습니다. 완성된 차례상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웃으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휴대폰을 집어들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여보세요?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수야, 엄마야. 명절인데 올 거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회사 일 때문에 정말 못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회사가 명절에도 일을 시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라는 말이 귀에 쟁쟁 울렸어요. 작년에도 들었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럼 얼굴이라도 보자. 영상 통화만이라도 하자.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욱신욱신 아팠어요. 이야기 계속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받았어요. 지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절인데 얼굴 좀 보자. 올 수 있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엄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학원이 명절에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손주들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애들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다음에요. 뚜뚜뚜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주저앉을 것 같아서 벽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막내 준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엄마야. 명절인데 얼굴 좀 보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잠시 후 읽음 표시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을 기다렸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방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갈비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례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나 많은 양이었어요. 입가에 쓸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이웃집 대문 앞에 차 3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을 든 사람들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뚱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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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민수, 지영, 준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하나씩 꺼내봤어요. 큰아들 4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내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4명 모두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목이 메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조차 흐릿했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평소보다 더 넓어 보였어요. 벽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어요. 차례상 앞에 혼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고 있는 얼굴만 보일 뿐이었어요. 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차례상을 혼자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데 손이 저려왔습니다. 무거운 그릇들이 손목에 무리를 줬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갈비찜을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인데 말이에요. 문득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고 뛰어왔어요. 엄마, 나 1등 했어요. 시험지를 흔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갈비찜 한 점을 아들 입에 넣어줬어요. 우리 민수 정말 잘했네. 맛있게 먹어. 아들은 우물우물 씹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때 아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잡채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딸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해서 걱정하던 때였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저 혼자 새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익는 것 같았어요. 물집이 손가락마다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나왔어요. 밴드를 손가락마다 10개씩 감고 일했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서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침 6시였어요. 씻을 시간도 없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거든요.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손에서 비린내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학교에 갔어요. 학원비를 내는 날이 되면 봉투에 돈을 담았습니다. 딸아이가 그 돈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딸이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요. 성적표를 내밀며 뛰어오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이 아픈 것도 잊을 만큼 기뻤습니다. 막내 준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손이 많이 갔어요. 밤마다 자주 깨서 울었습니다. 안아서 달래지 않으면 계속 울었어요. 등에 업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팠어요. 숨이 차올라서 헐떡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귀에 닿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갚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숫자가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이번 달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더 늘렸어요. 아이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 넷딸이 처음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처음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그럼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 기꺼이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큰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재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며 통증이 왔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가 더 중요했거든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얼마 후 딸내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엄마,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혼자는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아침엔 큰아들네 가서 손주를 돌봤어요. 점심때 딸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아이를 재우면 다른 아이가 울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또 재웠어요. 저녁이 되면 집에 도착했습니다. 밥 먹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미뤘어요. 손주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이 필요했거든요.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웃어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바빠진다는 핑계를 댔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바빠서 못 가요. 전화를 급하게 끊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갈게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애들 학원 가야 해서요. 다음에요. 핑계처럼 들렸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요. 거짓말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들 바쁘니까요.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급하게 끊는 게 신경 쓰였어요.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핑계를 댔어요. 지금 애가 자고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어요. 바빠서 못 봤어요. 읽고도 답장을 안 할 때도 많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립고 손주들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기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어요. 큰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들를게요.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라, 민수야. 아들은 짧게 인사만 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딱딱해 보였어요. 엄마, 저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갈게요. 아들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아들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응, 나 지금 엄마 집이야.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엄마지? 3억은 나올 것 같은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보내면 우리가 편하잖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한 거지? 명절? 바쁘다고 하면 되지. 귀찮잖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릇을 놓으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황급히 들어왔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은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저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차가운 벽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쿵쾅쿵쾅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안 들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 해도 목이 메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어요. 눈물이 눈가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엉덩이로 전해졌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억은 나올 것 같은데.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요양원 알아봤어? 귓가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귀찮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귀찮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요.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턱을 타고 목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옷깃이 젖어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쌌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터져서 피가 났던 날들도 생각났어요. 학원비를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날들도 떠올랐어요. 무릎 수술을 미루고 아이들 도와줬던 일도 생각났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갈라졌습니다. 혀로 입술을 적셔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제 마음처럼 보였어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휘청거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딸은 다를까 싶었어요. 엄마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보고 싶다. 읽음 표시만 떴어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아이들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3억은 나올 것 같은데. 요양원 알아봤어?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펼쳐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낸 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등록금, 결혼자금, 집 계약금, 손주 양육비. 숫자를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다 여기 들어갔어요. 제 노후를 위한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통장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스쳤어요. 울음보다 기록이 먼저야. 고개를 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통화하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랐어요. 휴대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켰어요. 이제부터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인터넷으로 법률 상담소를 검색했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전화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소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일이신가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일단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한 말, 딸과 막내의 태도까지 다 얘기했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통화 내용 녹음하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캡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메모를 하며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귀찮잖아. 그 한마디가 결심을 굳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됐나 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상담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를 지키셔야 해요. 상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 명의를 보호하시고 유언장도 준비하세요.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상담소를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증서를 확인했어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서류를 정리하다가 큰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깜짝 놀라서 서류를 급하게 서랍에 넣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워 담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 정리하는 중이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세요. 저 금방 갈게요. 아들은 화장실에 다녀가더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들킬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아이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을 영영 못 보면 어떡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전화가 오면 밝게 대답했어요. 민수야, 잘 지내지? 네, 엄마. 바쁘게 지내요. 그래, 건강 챙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연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 계획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명의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명의 변경이신가요? 집 명의를 사회복지재단으로 옮기고 싶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아니라 재단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숨을 고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가슴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얼굴 보러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들켰나?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 알았어. 저녁 해놓을게.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집에 와서 부엌에 섰어요. 요리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다들 들어와. 손주들을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탐색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은 안 가세요?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행? 왜? 그냥요. 요즘 통장 정리 같은 거 하세요? 손에 든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별일 없어.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러세요.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들킨 건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을 작성하러 갔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법무사가 내용을 받아 적었어요. 가족분들께는 알리셨나요? 아니요, 모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 결정이에요.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도장을 찍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들릴게요. 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수상쩍었습니다. 아들이 딸한테 말한 건가? 불안감이 커졌어요. 다음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응? 왜? 그냥요. 건강 챙기셔야죠. 딸도 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 가세요? 또 은행 얘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니, 안 가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법률 상담 같은 거 받으셨어요? 딸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무슨 소리야? 왜 그런 걸 받아? 태연한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딸은 그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두려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손주들을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이를 악물었어요. 나를 지켜야 해. 다음 날부터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집은 제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댈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막내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대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안 숨겨. 정말요? 그럼 정말이야.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그럼 됐어요. 형들이 오해한 거네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들통날 것 같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세 자식이 모두 연락을 했어요. 엄마, 내일 다 같이 갈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시간이 다가왔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어요. 차례상을 다시 혼자 차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딸, 막내가 모두 서 있었어요. 어서 와라. 놀라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추석인데 와야죠.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밥 차려놨어. 아이들이 들어와서 상 앞에 앉았어요. 엄마, 혼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너희가 올 줄 알고. 올해는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최근에 은행 가셨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행? 왜? 진명에 변경하셨다면서요? 결국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던?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사실이에요?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엄마 집인데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뭘요? 큰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김순자 어머님 댁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요?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께서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세 자식을 바라봤어요.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들어봐.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지? 3억은 나올 것 같은데.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보내면 우리가 편하잖아. 명절? 바쁘다고 하면 되지. 귀찮잖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건. 더 있어.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어요. 딸과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부담이에요. 맨날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집만 잘 처리하면 우리가 편해질 텐데.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오해? 찬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오해니?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힘들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40년 동안 너희를 키웠어. 숨이 차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추지 않았어. 너희 학원비 벌려고 새벽 시장에서 일했어. 비린내가 손에 배어서 빠지지도 않았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빚을 졌어. 10년 넘게 갚았지. 결혼 자금도 내가 댔어. 평생 모은 돈 다 너희한테 줬어. 손주들 돌보느라 무릎 수술도 미뤘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받을 때가니? 새벽 3시 반에 일어난 날이 12,000번이 넘어. 손주 돌본 게 6년이야. 평생 모은 돈 3억을 너희한테 다 줬지. 그런데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귀찮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오늘 와서 사과하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집은 이미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유언장도 작성됐고요. 전 재산은 재단에 기부됩니다. 뭐라고요?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요? 너의 냉소를 띄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잘 살겠지. 나 없이도.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막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해.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각서까지요? 큰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노인 학대, 재산 갈취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제발. 서명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큰아들이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딸도 울면서 서명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막내도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세 자식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나가줘. 엄마.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변호사도 서류를 챙겨나갔습니다. 힘드셨죠? 잘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짐을 쌌어요. 평생 살았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첫걸음마를 뗀 곳도 여기였어요. 책상에 앉아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가득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사진을 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자전거를 배우던 날 사진도 있었어요. 뒤에서 제가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도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떡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짐을 다 싸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녕, 우리 집.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로운 곳으로 향했어요.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지나온 인생을 떠올렸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아프고 쓸쓸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단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자 어르신. 네, 잘 부탁드려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하나씩 옷장에 걸었어요. 사진첩은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꺼내서 액자에 넣었어요. 보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혼잣말을 했어요. 저녁 때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빈자리에 앉으니 옆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왔어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김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자식들은요? 셋 있어요. 하지만 연락 안 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나도 비슷해요. 박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그래요. 어릴 땐 엄마 하다가 크면 모르는 척하죠. 공감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요. 박영희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며칠 후 이웃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 집 근처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네가 집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이 비어 있으니까 놀란 것 같던데요. 그냥 내버려둬요. 알았어요. 그나저나 순자 씨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 때문에 온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이 비어 있어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정말 걱정돼요. 이번에도 삭제했어요.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났지만 삭제했습니다. 막내도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손이 떨렸지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울리다가 꺼졌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좋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후엔 취미 활동에 참여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녁엔 다른 할머니들과 산책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 외로웠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또 이웃에게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 아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대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찰한테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아들이 많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순자 씨 인생을 사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초췌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떠나면서도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텃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를 가꿨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일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봐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함께 웃으며 수확했어요. 점심엔 서예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재미있었어요. 먹물 냄새가 좋았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엔 친구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많이 어두워 보였는데,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손주들 생각은 여전히 났어요. 사진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아들 내 딸은 이제 몇 살이 됐을까요? 딸 내 쌍둥이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역시 삭제했어요. 보고 싶지만 안 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자 씨 자식들한테 연락 안 와요? 와요. 매일 와요. 받지 않아요? 네, 받지 않아요. 힘들겠네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잘하고 계세요. 순자 씨 인생을 사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민지예요. 큰아들 내 딸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그럼 만나요. 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민지야. 할머니는 못 만나. 왜요? 할머니 저 싫어하세요? 아니야. 너무 사랑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나줘요? 할머니가 이래야 해. 알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됐어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눈이 내렸어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걸었어요. 이제는 많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했어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저녁엔 책을 읽으며 쉬었어요. 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었어요. 손주들 생각은 여전히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리운 마음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잘 크거라. 할머니는 여기서 응원할게. 사진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박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후회 안 해요? 후회요? 자식들이랑 연락 안 하는 거요. 한참 생각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아쉬울 뿐이죠. 아쉽다는 게 뭐예요? 손주들을 못 본다는 게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도 돌아가진 않을 거죠? 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아야죠. 박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눈 내리는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모든 게 깨끗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서 온 문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어요. 문자를 닫고 손주들 사진을 봤습니다. 민지야, 보고 싶구나. 사진 속 손주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용서해줘.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크면 이해하겠지. 할머니도 한 사람이었다는 걸. 창밖을 다시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참지 않았어요. 그저 저였습니다. 72살 김순자.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초라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 삶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증거였어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어요. 눈물이 아닌 미소. 수고했어, 순자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72살의 새로운 시작.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텃밭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을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잠이 스르르 들었습니다. 이번엔 악몽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부모도 자식도 모두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2살에 자신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